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내년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하면서 10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앞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50조 원 손실보상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100조 원 지원 구상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야 사자회동을 제안하고 추경안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이슈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일 겁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불과 닷새 전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에 이어서 100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지원책이 선거를 앞세운 구호, 정치적 계산에 그쳐선 안 될 텐데요. 정치권 논의가 또 다른 허탈감을 안기지 않도록 모두가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30대 청년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이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내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 민생 개혁 입법의 어떤 신속 처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니까 뒤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지금 거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떤 법안들이 지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정책의총에서 이제 당론 채택한 법안이 있거든요. 이게 개발이익 환수 법안인데 네. 이걸 좀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대장동 개발 의혹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국토교통에 상정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장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일 이제 뭐 이렇게 좀 소집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가장 먼저 좀 거론되고 있는 처리 가능성이 높은 걸로 거론되고 있는 법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 도입,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하고 황로청 지도부하고 면담 자리에서도 이 부분들은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오늘 오후에 이 노동이사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안이 국회 기재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조성이 돼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래서 유력해 보이고 다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서비스 산업 기본법 등도 함께 회부가 되긴 했는데 이것은 정의당 등의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건 조정이 통과가 미지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노동이사제법이 그러면은 가장 좀 이렇게 추진력 있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를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이게 패스트트랙 하면은 과거에 또 기억이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처리할 때 네. 그 기억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맞냐 뭐 이런 의문들이 여러모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은 자칫 이제 독주하는 여당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예산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추경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이 예를 들면 이제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거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민생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굿캅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한다면 당은 또 속도 조절을 하는 배드캅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봐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건지 진짜로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지금 진위가 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로 밀어붙이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노동이사제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찬성하는 그런 법안이긴 한데 네. 이 중도층에 해당하는 이제 일반적인 유권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뭔가 정치적으로 가까운 어떤 조직이나 가까운 처지들을 또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민생을 위한 어떤 법안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면은 저런 거는 야당이 반대해도 좀 밀어붙일 필요도 있어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더 사실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히 양 진영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난번에 제안한 자영업자를 위한 이 재원 50조 원의 한 2배, 10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배를 얘기하는 거죠. 50조 원에서 100조로. 근데 이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피해 보상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이어서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연 이틀 동안 연속 100조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년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100조를 쓰자 이런 얘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이라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은 또 윤석열 후보도 이런 구상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게 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지출 이게 이제 지금은 공약인 거고 이게 바뀐 건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성격의 얘기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맥락과 의미를 좀 축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되겠는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는 사자 회동까지 제안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 본인과 윤호중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발언을 했을 때 그때도 송영길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실제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것은 진심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그럼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것을 지출하는 수단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좀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예산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부처 예산 다 줄인 다음에 100조 원을 지금 예산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자. 국채 발행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조달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구조 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채 발행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부처 예산 삭감으로 어려운 걸 넘어서서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이게 의원 정리가 될 거냐. 100조 원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10조 원, 20조 원 뭐 이런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3조, 5조 이런 국채 발행도 사실 반대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세계 이용음이 남으면은 그것은 이 뭐 빚을 갚는 데 우선 써야 되고 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의가 될 거냐 이게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그럼 편성하는 방법이 지금은 유력한데 지금 본 예산 처리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또 추경 편성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이 동의할 거냐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는 어떤 주장도 했냐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절차적 요건이 맞는 거냐라는 의문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네. 임기 말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사용해서 뭐 몇 억, 뭐 100억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100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당성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50조, 100조 막 이렇게 마치 그 영화 타짜처럼 이렇게 묻고 묻고 더불러가 이거 해놓고 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누가 간이 더 큰지 근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글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자꾸 내놓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 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의 불합리한 시장 질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 그리고 대기업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이런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도급 위숙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 중소벤처기업 공약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방문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단기 근로자하고 10분 정도 직업 체험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10분 정도로는 사실 이 직업 체험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10시간 정도는 해야 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10분을 했습니다. 직업 체험을. 네네. 그래서 특히 이 편의점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편의점 매장 관리 전반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해가지고 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 훈련형 편의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노동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체험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자기도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팔이 좀 굽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장애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걸 소년공 시절에 장애를 입었다고 하니까 소년원 시절에 장애 입었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게 아마 네. 그 선반 이런 것들을 이제 밀링 머신 선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다가 조작하다가 잘못 조작해서 이제 생긴 팔에 이제 그 장애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이제 좀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루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제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간담회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성부자 역할을 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항상 자기가 검사를 근무했던 경험을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지검에서 2016년 근무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전남 돈에 안 가본 군이 없고 그랬는데 광주에서의 인연이 정말 따뜻하고 정도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호남 출신 검찰 동료들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이 여러 가지로 일을 했기 때문에 호남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간 것도 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 거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호남 지역의 기존 산업을 더 디지털화하고 신사업들을 자리를 빨리 잡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의대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관 확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가 보람의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후보는 표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30대 청년 노재승 씨의 발언 아니면 글과 관련돼 있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SNS를 이제 열심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SNS라는 곳은 이제 일상적으로 글을 계속 올리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계속 파면 계속 나오는 거죠, 글들이. 과거에 썼던 글들이. 그래서 그런 글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연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모로 또 화제가 됐던 글은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구 선생은 국밥이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쓴 대목이 또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구 선생의 일화를 보면은 네. 주막에서 일본인을 이제 살해했다. 이게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살해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명성황후 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항거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제 이 일화를 이제 비꼬은 거죠. 국밥이 늦게 나와서는 아닌 건데 이런 이제 좀 희화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차기 리더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정상적인 사람을 규정하는 글을 공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꼬인 감정들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 따르면 저는 이제 다소 비정상적인 이제 사람에 해당하는 건데 아무튼 이 글을 공유를 하면서 노재승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까지는 못 맞겠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지지자들을 가지고 이제 좀 비난한 그런 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고 멍청하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네.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해명을 하기로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된 다음에 그런 글을 썼거나 했으면 지적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도 할 텐데 이걸 쓸 때는 그냥 이제 일개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기도 뭐하고 여러모로 좀 이게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 촛불 시위에 1,600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손석희 전 JTBC 사장에 대해서도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무식하지는 않죠. 네, 그분이. 굳이 설명까지 그렇게. 근데 노재승 위원장은 뭐 어제도 해명을 5.18과 관련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좀 이후에 또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재승 선대위원장은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일 때 이제 쓴 글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선대위에서 어떻게 그러면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련돼서 후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사인 건데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쓴 글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선대위 차원에서 이분이 전에 하신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추정이 되는데 여론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들을 비롯한 뭐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개인적 소회를 SNS에 올린 것이고 일부 발언들의 경우에는 보도를 통해서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중한 처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희룡 전 지사도 뭐 오늘 CBS 라디오에서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당내에서는 지금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그동안 해놓은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높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해명이나 이런 설명들이 다소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분명히 내부에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임성호 대변인한테 한번 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극찬한 고3 당원의 연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절 논란에 휩싸였어요. 국민의힘 당원 이 김민규 군이 지난 6일에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불협 화음을 키워드로 한 기성 정치를 좀 비판하는 이런 연설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참가자 노래 가사에 뭐 표절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규 군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 나올 줄 알고 연설 3일 전에 이미 그러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공연의 링크 이런 것들도 SNS에 걸었고 네. 또 자신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불협화음이라는 노래 그리고 표현 그리고 그 양식을 차용하는 게 표절이라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라면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이걸 이제 처음에 취임할 때 네네네.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임재범 씨 노래를 표절하려는 의도였겠느냐 들으면 그냥 단박에 아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핵심은 불협화음이라는 노래를 전 국민들이 아는 노래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독창적인 어떤 표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문제라는 건데 아마 김민규 군의 세대는 이 노래를 다들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네.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 사실.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뉴스 보느라고 쇼미더머니 이런 네. 거는 못 봐요 저희가. 네. 하루 종일 뉴스만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의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통해서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윤우진 전 서장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그래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계속 얽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더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우진 전 서장은 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른바 대윤, 소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윤이 윤석열, 소윤이 윤대진. 그래서 윤대진 검사가 있는데 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측근의 또 형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더 이 정도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또 사건이 있어요. 2012년 뇌물 사건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윤우진 전 서장이 어떤 비슷한 구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준다, 또 대신 로비를 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능력자한테 뭐 그렇죠. 돈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이 영장을 6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제 사실상 기각을 했었고 또 윤우진 전 서장이 수사 도중에 해외 도피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특히 이제 중수부의 자기 후배 검사가 이제 변호사인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같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재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까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본인 스스로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 문제만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잠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괴한 극우 인사는 과연 누가 영입한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SNS 발언들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5.18 민자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이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 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 또 오늘은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글을 올린 것까지 확인이 돼서 지금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노재승 위원장이 사인으로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네. 그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노 위원장 본인도 이제 사과의 뜻을 표시했고 저 또한 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 위원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왜곡된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했다라는 점에 해명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돌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는 해명하시고 일부는 또 이제 그 유감이라는 표시를 하셨는데 김구 선생 비하하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는 발언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발언의 수위라는 것이 김구 선생에 대한 비하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해명이나 변명을 덧붙이기보다는 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발언 자체로 굉장히 조금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재승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김구 선생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어떤 해명의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김구 선생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김구 선생이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그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도 언론 보도의 발언을 봤는데 이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국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건국의 차원에서 김구 선생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의 역사적 평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만 노 위원장이 그 SNS상에서 댓글로 작성한 것이지만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징하게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구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건 역사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 사인이잖아요. 근데 공인이 된 사람의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금 기준을 합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 위원장에 적용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선대위 전체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록 사인으로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 수위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인의 영역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 위원장도 그런 지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사과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관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공인과 사인에 관한 어떤 관계로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금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영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가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헌대위에서 과거 발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예. 영입을 철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철회를 한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김구 선생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가난과 관련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과 정규직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어젯밤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노 위원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논란이 되는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과 표명에 그치지 않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전당 옹호 발언 때문에 광주에 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임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윤석열 후보가 그러한 것을 연관시켜서 노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오늘 말했듯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제 단순히 노 위원장의 사과가 아니라 선대위 차원의 어떤 조치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사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재승 위원장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추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논란이 또 됐던 함익병 의사 있잖아요, 전문의.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예, 함익병 원장에 대한 추천 인사는 저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노재성 위원장의 어떤 추천 인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노 위원장의 어떤 행보와 사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역사 왜곡 방지 처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혹시 호남 여론을 청취하셨습니까? 충분히 청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두둔이라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노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보다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고 정정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 호남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유공자 명단을 굳이 공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징하게 표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얼마 전 당에 대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런 비판을 또 내부적으로 좀 비판을 해주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오신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여론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께서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론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때 선대위를 비판했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 가는 모습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함유를 했고 또 최근에 어떤 호남 소속의 무소속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중도 확장과 호남 지역의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출범 이후에 나는 국대다 오디션에서 1등을 해서 대변인직을 맡으셨잖아요. 예. 이른바 이제 이준석 키즈라고도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대위에서는 직책을 맡지 않으셨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은 왔지만 이미 선대위 대변인이 충분히 크게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선대위 직책에 어떤 저희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사무가 굉장히 지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준석 대표의 사무 그리고 중앙당 직계 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대위 합류보다는 이제 중앙당 대변인 단직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윤석열 공개했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는 그 AI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토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AI 윤석열에 숨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시간과 장소가 제약된 상황에서 A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선대위가 출범하고 민주당의 선대위 출범과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희는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고요. TV 토론이 마련되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거 이미지 조작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딥페이크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 검토를 했고 또 이 시스템이 어떤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대학로를 차렸더라고요. 청년 표심을 공약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청년층은 윤석열 후보의 아직까지는 좀 약점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또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2030 세대가 분명히 실망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제 경선 과정 이후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꺼지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대학로를 저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2030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적극적으로 화합을 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약세는 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당 대변인단과 차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SNS 글을 제가 작성하고 윤석열 후보와 차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년 조직을 따로 떼서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청년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청년들을 조직 자체에 융합시키는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청와대에 갔을 경우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이 나온 김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각 본부장급의 보좌역을 배치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내셨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돼서 지금 전문성 있는 청년 보좌역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37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해명과 사과는 다릅니다. 노재승 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하지 않는 해명은 임기응변식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605님. 사인이었던 어제의 나와 공인이 된 오늘의 내가 무 자르듯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떤 미디어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2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비즈의 이제 프로그램명은 생생정보 경제정보 톡톡
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함께 출연해서 체리 농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협찬 광고 방송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위장해 출연한 사실이 밝혀지자 SBS 비즈는 사과 방송과 함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전송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네. 발생했다는 점을 짚어봤잖아요. 네. 오늘은 이번 SBS 비즈 사례처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협찬 광고를 사실처럼 위장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SBS 비즈 방송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뉴스타파가 이제 무분별한 협찬 방송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 체리 농장이라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 수백만 원을 내고 광고성 방송을 내보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받아본 이제 협찬 금액표는 마치 식당 메뉴판과 같이 비슷해 보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얘기냐면 그 표에는 채널과 방송 제목, 노출 시간, 협찬 금액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협찬 방송이 가능한 방송사에는 지상파도 있었고 종편도 있었고 케이블 방송 채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뉴스타파 제작진이 선택한 SBS 비즈의 생생경제 정보 톡톡 프로그램은 5분짜리 코너에 들어간 거였고요. 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선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생경제 정보 톡톡 작가의 제안으로 이제 협찬주로 둔갑한 뉴스타파 기자가 가짜 사례자로 또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네. 만성 피로와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체리를 먹고 건강을 되찾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협찬주가 전문가도 섭외해야 한다 해서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웠는데 가짜 전문가로 나선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체리가 치매에 좋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체리의 장점을 섞은 신품종이다라고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인터뷰를 했고 이것이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정말 놀랍게도 예. 그 내용이 그대로 7월 12일 SBS 비즈 생생경제 정보 톡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저희 집은 이 SBS 비즈 채널이 25번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YTN 바로 뒤로 나오는 굉장히 그 앞번호에 있는 그 채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가짜 회사의 온라인 매장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쭉 이제 취재한 뉴스타파 측이 방송사가 협찬주의 홍보 효과는 굉장히 충실하지만 그 상품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협찬금을 받고 만들어진 코너라는 것도 전혀 시청자한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방송 시간을 그냥 개인 업자한테 팔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게 검증을 안 드러난 한 거죠. 상태에서 그냥 방송했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그렇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 뉴스타파가 위장 취재 사실을 SBS 비즈에 알렸더니 너무 이제 이런 사례는 너무 만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SBS 비즈는 가짜 농장과 사례자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방송함으로써 시청자한테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당했다, 이 피해를 봤다라는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모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몇 달 전부터 허위로 사업자를 내고 상점까지 포털 사이트에 상점까지 개설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에 큰 혼선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과 방송 어디에도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죠. 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날 SBS 비즈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이광보 위원장은 SBS 비즈가 제출한 의견 진술서를 보니까 본인들은 함정이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속았다. 네, 속았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심의위원들이 보기엔 정말 기본적인 방송의 제작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업체를 홍보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 제작이 되고 있고 SBS 비즈가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제철 과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이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실체에 대해서 검증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뉴스타파 측이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나서 예. 광고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예. YTN 채널은 660만 원, 서울경제TV는 385만 원, 채널A는 770만 원. 채널 번호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모두가 돈만 주면 광고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서울에서는 식품 분야 혁신 기업으로 선정해 주겠다. 체리농장을. 그리고 상을 받으면 기사형 광고도 내준다고 하면서 협찬금 12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미디어 업계가 협찬이나 기사형 광고성 기사 이런 것들이 이미 산업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SBS 비즈 나가는 거 보면서 저 기업은 방송을 또 다시 마케팅을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접근을 또 다시 또 했다. 네네. 우리가 방송 내줄 테니 이 정도 돈을 내면 다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협찬 방송에 대한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요? 네, 소비자를 속이는 이제 기만적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방송법상 SBS 비즈와 같이 이제 수십 개의 케이블 채널에는 이제 협찬 고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협찬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4개사가 재승인 조건으로 협찬 고지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자율에 좀 맡겨진 상황이고요. 지난 7월 한 달간 이 지상파와 종편 7개사가 방통위에 자발적으로 이제 협찬 고지와 관련돼서 신고한 건수는 446건이라고 해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은 그러면 어떻게 내린 겁니까? 그렇죠. 방심위 위원들이 이제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것, 그러나 사실상 업체를 홍보해준 사실 등을 주로 이제 그 의견 청취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의결 결정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어요. 방심위가 SBS 비즈의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제재문을 좀 살펴보면 허위의 사례자, 농장주 및 전문가가 출연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실을 방송한 건 제재한 것인데 돈을 받고 홍보해준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제재는 이미 좀 예상이 된 거였다. 왜냐하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 사업자가 협찬 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방심위는 그 내용으로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과징금을 좀 높게 결정을 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협찬과 협찬 고지를 분리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협찬 사실 고지 이제 이전의 방송법과 달리 좀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정 규모의 방송 사업자나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찬 고지와 관련해서 협찬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침 방송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보다 보면은 그 시간대 그 정보 프로그램의 끝 시간쯤 되면은 저녁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데 옆에 홈쇼핑 틀면은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그 건강과 관련돼서 뭐가 좋다더라 한 거를 옆에서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연계 편성도 맞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시간대, 그러니까 뭐 정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어쨌든 정보를 알려주는데 채널을 틀면 홈쇼핑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이런 연계 편성과 관련된 것은 이것도 지금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프로그램 밖으로 나와서 다른 채널로 돌려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5개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4개 종합편성 채널, 7개 TV 홈쇼핑, 10개 데이터 홈쇼핑에 대해서 2021년 3월 한 달간 방송본을 대상으로 연계 편성 현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네. 지상파 2개 채널, 종편 4개 채널, 45개 프로그램에서 520회, 그리고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756회 연계 편성이 이루어졌어요. 한 달 동안에. KBS하고 EBS만 연계 편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장 많은 연계 편성을 한 데는 TV조선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연계 편성이라는 게 이게 방송사 수익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제작사, 그러니까 외주사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 개가 다 있다고 보이죠. 네, 방송사의 수입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외주사들이 많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혹시 제작비 짜게 주고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제작비를 대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네. 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방통위 지난 5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황상혁 방통위원장이 홈쇼핑 연계 편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보를 잘못되게 제공하는 걸 넘어서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방통위가 이 정도로 이제 뭐 실태조사까지 했으면 사실 새로운 방송법 이거에 맞는, 지금의 방송법은 이런 연계 편성이 없는 시점에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런 새로운 방송법이 좀 규정으로 만들어지듯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기만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사의 자정으로만은 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정 능력 발휘하면 안 되나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만연화되어 있고요. 관행이 너무 이렇게 좀 뿌리 깊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정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전에 뭐 무슨 식당 그거 하면 홍보 방송 해주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송사들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여기까지 1부 순서는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